오늘 7장 자이언어즈 원리 파트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아마 오늘 안에는 좀 끝날 것 같은데요. 저번에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이언어즈 원리 좀 설명하고 그 베이지안 뇌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외부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을 하고 인지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프로이트의 생각을 기반으로 어떻게 프로이트의 고전적인 용어나 착상들을 아이디어들을 지금 이 신경과학이나 AI가 발전한 이 시점에서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을까? 어떻게 지금의 언어로 좀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지은 제목이에요. 여기 부제는 Does libido dream of free energy? 리비도는 프리 에너지를 자유에너지의 꿈을 꾸는가? 네,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라는 소설 제목이 있잖아요. 어. 그런 것처럼 리비도는 과연 자유에너지의 꿈을 꿀 수 있는가? 리비도를 자유에너지로 환원해서 설명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생각입니다. 저번에 이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파트 1, 엔트로피란까지 이야기를 하고 마쳤죠. 자기 조직계가 있고 거기 한 레이어 하나 더 쌓아서 자기 조직계인데 항상성이 돌아가는 자기 조직계를 우리는 그걸 생명이라고 어느 정도 부를 수 있는 요건이 있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그러면 항상성은 무얼 하는 작업이냐? 엔트로피에 저항하는 작업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엔트로피가 어떻게 도대체 무엇인지 정보 이론에서 정보량의 평균값, 정보량의 기대값이다. 그런 얘기를 좀 했었고 그거를 최소화하려는 작업이 항상성이다. 엔트로피, 불확실성을 최소화함으로써 생명이 외부 세계에 대해서 예측하고 그 예측과 현실 세계의 정보 차이를 최소화하려는 작업. 그게 바로 생명의 자기 조직계. 즉, 항상성이 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할 얘기는 그, 그 엔트로피를 최소화하는 그 작업의 주체는 무엇이냐? 주체는 무엇이냐? 마크업 블랭킷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기반이 되는 알고리즘적인 원리가 뭐냐? 프리 에너지 프린서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FEP라고 하죠. 그리고 이러한 자연어지 최소화 원리가 돌아가는 마코프 블랭킷으로 구성된 수많은 블랭킷으로 구성된 우리 뇌와 같은 메타 마코프 블랭킷은 우리는 베이지안 뇌라고 부른다. 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얘기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를. 그래서 저번 이야기 다시 좀 얘기를 하자면 엔트로피가 뭐냐? 이 세 가지만 좀 얘기를 한다면 얘기하고 좀 설명할 수 있다면은 저번 시간을 좀 꽤 의미 있게 좀 보낸 거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했었죠. 첫째, 물리계의 평균 정보가 그 개의 엔트로피다. 이 정의를 연력학적 엔트로피하고 정보 이론의 엔트로피 개념하고 가교를 될 수 있다. 다리를 연결시킬 수 있는 정의다라는 그 얘기를 했었죠. 음. 기본적으로 엔트로피라는 거는 불확실성, 예측 오류라고 한다면 연력학에서 엔트로피는 막 그 에너지를 받아서 그 가능한 그 거시 상태를 가능하게 하는 미시 상태의 경우의 수라고 했었죠. 근데 그 상태가 만약 기체가 돼서 고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기체가 된다면 막 여기저기 쏟아낼 테니까 그 가능한 미시 상태의 경우의 수가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그 상태를 예측하기 점점 어려워질 거고, 불확실해질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예측 오류도 높아질 거고,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무질서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직관적으로도 엔트로피가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물리계의 평균 정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온도로서 정의한, 연력학에서 온도로서 정의한 엔트로피와 정보 이론에서 정의한 엔트로피가 이렇게 엮여지는 순간이죠. 둘째로 그 생명체는 엔트로피에 저항해야 한다. 이게 항상성이죠. 첫 번째와 두 번째 종합하면 우리는 정보 처리량을 최소화해야 한다. 세 번째 중요한 결론은 생명체가 항상성 기전을 통해 엔트로피에 저항한다는 점이다. 외부 사건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생물학적 상태를 계속 질문,
함으로써, 측정함으로써 생존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는 거죠. 계속 예, 아니요 질문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아주 미시적인 수준에서. 분자적인 수준에서도 계속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정보 프로세싱을 하는 거죠.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신경 뉴런이 계속 파이어링 하냐, 발화하느냐, 마느냐, 발화하느냐, 마느냐, 발화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통계적인 추론을 거치면서 대략 내 지금 상태가, 내 몸과 마음의 상태가 이럴 것이다. 라는 식으로 추측, 예측을 하면서 내 몸에 대해서도 예측을 하는 거예요. 외부 세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내 몸도 사실 따져보면 남이기 때문에. 예. 이따가 마커 블랭킷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마커 블랭킷 얘기할 때 덧붙여서 얘기하겠지만, 나 자신도 타자예요, 결국에는. 직접 무언가를 안다라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뭐 이런 얘기했었죠. 자기조직계에 대한 얘기했었고, 이런 자유에너지, 구속에너지, 1차 과정, 2차 과정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었고, 항상성의 원칙, 쾌락 원칙, 이러한 도식들을 좀 얘기했었지. 예측이 성공하냐, 예측이 어긋나서 예측 오류가 생기느냐에 따라서 쾌락 원칙, 불쾌가 생기냐, 쾌가 생기냐라는 쾌락 원칙과 엮어진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걸 토대로 느낌, 정동, 더 나아가 의식까지도 자유 에너지의 원리를 토대로 설명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능한 미시 상태의 경우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엔트로피가 높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균등한 상태로 가면 갈수록 좀 더 엔트로피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고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기체로 가면 갈수록 온도가 높아져서 온도가 높아져 연력학으로서의 에너지 개념, 엔트로피 개념이 높아지지만 온도 개념이 높아지지만 그만큼 예측 오류도 높아진다. 불확실성도 높아진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런 엔트로피에 대한 정의를 얘기했었고, 로그 2의 n 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여기 있는 n이 1승이면은 2가 되고, 2승이면은 4가 되겠고, 4비트가 되겠고, 3승이면은 3비트가 되겠고, 2승이면 2죠. 제가 아까 잘못 얘기한 거. 근데 4승이면 16, 그러니까 2의 로그 2의 16이면 2의 4승이니까 4비트가 튀어나올 것이고, 1024비트, 2의 1024다. 그러면 1024비트니까 1바이트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컴퓨터에 쓰는 용량들을 정보로 환산할 수 있는데, 그런 정보로 환산된 것들을 우리가 흔히 아는 뭐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메가바이트, 킬로바이트 이런 식으로 환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보량들을 정량화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정보량을 손실 없이 그리고 최적화하면서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보낼 수 있느냐. 그게 결국에는 노이즈를 최소화하는 거랑 엮여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노이즈를 최소화하는 거죠. 노이즈는 결국 엔트로피랑 엮여져 있는 거고, 어떻게 예측 오류를 최소화시키면서 내가 보낸 그대로 수신자에게 전달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에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과연 그 질문자는 어디서 오는가? 리시버는 어디서 오는가? 계속 뭐 이런 확률이라거나, 뭔가 엔트로피 같은 얘기를 하면은, 되게 뭐 주체에 대한 얘기가 빠지기 십상이에요. 뭐 되게 기계적으로 돌아가고 송신자가 있고, 어, 그 송신자가 정보를 전달한, 송신자라는 건 사실은 꼭 의식을 가진 주체일 필요 없거든요. 138억 년 뒤 저 멀리 있는 은하수에 있는 빛이 여기서 전달이 됐다. 행성으로부터. 그것도 송신자예요. 그럼 그 빛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몇몇 가지 있겠죠. 그게 인포메이션 소스인데 송신자를 통해서 다가오는. 근데 그 정보가 어떻게 하면 노이즈를 좀 최소화하고 예측을 최소화하고 잘 전달될 수 있겠느냐, 리시버한테. 근데 여기서 말하는 리시버는 어느 정도 뭔가 정보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주체가 리시버겠거든요. 근데
이렇게 따지면 확률하고 단순히 정보는 달라요. 확률은 그냥 객관적인 확률이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정보는 그 정보가 누구에게 얼만큼 가치가 있느냐는 상대적이거든요. 리시버 상대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공기가 정말로 필요한 산소가 정말로 필요한 우리 같은 동물에게는 공기가 있느냐 마느냐라는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겠죠. 가치가 높은 정보겠죠. 근데 뭐 산소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종이 있거든요. 그런 종들한테는 예를 뭐 그 식물 같은 거 식물들한테는 산소가 있느냐 마느냐 같은 거는 정보량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지 않아요. 리시버 상대적이죠. 종 상대적이기도 하고 같은 종 안에서도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정보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정보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확률과 정보가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확률은 좀 객관적인 거고 정보는 분명 주관적인 가치까지 함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직관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래서 좀 보면은 어, 그 6장, 5장에서 했었던 내용인데 한번 보면은 그러면 우리 뇌는 깨어 있을 때 고각성 상태란 말이죠. 자고 있을 때 저각성 상태고. 그러면 뭐 이런 엔트로피를 좀 낮추려고 하는 게 우리 뇌와 마음이라고 하니까 그럼 이건 좀 반직관적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왜냐? 깨어 있을 때가 아니라 자고 있을 때가 가장 안정한 상태라고 하니까 그러면 좀 역설적인 결론에 나오게 돼요. 그럼 계속 자고 있어야 되냐? 어, 그거는 좀 이상하죠. 어떻게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냐? 고각성 상태, 우리가 지금 깨어있고 말을 하고 뭔가 제 말을 들으시고 이 화면을 보시고 하는 상태는 고각성 상태예요, 분명히. 높은 엔트로피를 보여주고 있죠. 불확실성이 높아요. 근데 그로 인해서 이걸 다루는 뇌의 역동성 덕분에 생명이 유지가 된단 말이죠. 그로 인해서 이런 고각성 상태가 어느 정도 자유에너지 최소화의 원리에 좀 부합한다고 할 수 있겠고, 반대로 이런 저각성 상태는 낮은 엔트로피, 그리고 불확실성이 낮다고 볼 수 있지만, 학습이나 적응이나 예측 기능은 일시적으로 정지되고 제한되기 때문에, 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엔트로피를 줄인다거나, 불확실성을 줄인다거나, 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테죠. 이런 얘기 잠깐 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따가 다음이나 다다음 시간에 좀 더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이언의 원리를 여기다가 적용하고 인공지능에다가 적용하고 여기저기 적용할 시간이 있을 테니까. 자, 그러면 이 확률이 아니라 정보의 수신자로서의 주체는 어디서 나오는가라는 얘기를 한다면 셰논의 정보 이론 논문에서 추출한 거예요. 어, 그 전에 자기조직화라거나 자기조직계의 개념이 어디서 나오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자기조직이란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임마누엘 칸트의 1790년 저서 판단력 비판에서였다. 칸트는 생명체의 목표와 목적이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재해 있으며 이것이 참이려면 그 생명체의 구성 기전이 하나의 수단임과 동시에 그 수단의 목적이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죠. 또한 칸트는 이러한 목적론적 존재, 즉 내재적 목표와 목적을 지닌 존재는 반드시 의도적으로 행동할 것으로 봤습니다. 저번에 자기조직계라거나 자기조직화, 셀프 오가니제이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에 대해서 잘 정의를 한 파트가 칸트의 판단력 비판에 나와 있죠. 목표와 목적이 내재적으로 주어져 있어야 자기조직계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근데 보면은 그러면 생명체는 분명히 내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내재적인 목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가?
이건 칸트에 따르면 과학의 설명권이 밖에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칸트가 재미난 말을 했는데 뉴턴이 천체의 움직임을 설명하였을지언정 플리페 뉴턴 같은 인물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남겼다. 라고 하지만 틀렸죠. 이후 199쪽에 좀 읽어볼게요. 뭐 PPT만 보셔도 되지만 이후 다윈이 자연 선택을 발견했다. 오늘날 알려져 있듯 자연 선택은 생존과 번식이라는 내재적 목표와 목적을 만들어낸다. 생존과 번식은 자기 조직의 두 가지 발현 형태와 다름없다. 다윈의 통찰 덕에 과학은 목적론적 존재의 기원과 구성을 탐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죠. 생존과 번식의 생태압을 받았기 때문에 생존압을 받았기 때문에 어 그게 곧 내재적 목표와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이게 그러니까 진짜로 어떤 궁극적인 목표라거나 목적을 신이 주어졌다라거나 어떤 궁극적인 목적 개념이라는 게 실제로 있다라기보다는 이 역사적인 경로를 통해서 자연 선택이라는 역사적 경로를 통해서 생존과 번식을 제대로 해오지 않았던 애들은 저절로 도태됐을 테니까 생존과 번식을 추구했던 애들만 살아남았고 이게 결국엔 사후적으로 봤을 때 생존과 번식을 추구했던 애들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후적으로 볼 때 결국엔 생존과 번식이 생명의 목표라고 볼 수밖에 없구나. 목적 지향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결국엔 내재적 목표라고 볼 수밖에 없겠구나. 물론 이게 어떤 인생의 목적이다 이런 개념하고 다르고 사후적으로 볼 때 마치 심장의 기능이 펌프질을 잘해서 혈액순환을 잘해서 우리의 건강을 좋게 하고 적으로부터 잘 도망치게 하고 짝짓기를 잘 할 수 있게 하고 먹이를 잘 찾을 수 있게 하는 게 심장의 기능인 것처럼 그걸 잘했던 개체들의 선주만 살아남았고 그것이 제대로 후손에게 물려주었기 때문에 심장의 기능을 그렇게 정의하는 것처럼 자연 선택을 통해서 생존과 번식이라는 게 내재적 목표로 형성이 됐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보는 게 적절하죠. 사실 이 얘기는 굉장히 흥미로워요. 이 생물 철학에서 목적이라는 게 과연 실제하는가, 이유라는 게 실제하는가, reason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인 사고방식을 현대의 진화론과 엮어서 모더나이즈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어, 현대 진화 생물학과 양립 가능한 방식으로. 그래서 이것만 하더라도 얘기할 것들은 굉장히 많긴 한데, 생물철학, 이기적 유전자나 생물철학적인 개념들하고 여러 가지 엮을 것들은 좀 많지만, 나중에 좀 얘기해 보도록 하고, 이것만 얘기해도 정말 뭐 몇 시간, 몇 차시 정도는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더 나아가서 그럼 다윈이 그러면 생존과 번식이라는 내재적 목표를 발견했어요. 생물이라는 건 그런 목표가 있구나. 이런 목적론적 존재의 기원과 구성을 탐구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기계론으로 뉴턴 이후에 기계론적인 세계관이라고 하면 여겼던 세계 속에서 다윈은 어떻게 보면 목적론적 존재, 목적론적 사고방식을 다시금 부활시킨 그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다시금 부활시킨 계기가 됐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목적론적 존재. 어떤 걸 지향하냐? 안정한 상태를 지향한다. 근데 이렇게 다윈이 이렇게 이론의 아주 중심이 되는 뼈대를 발견했으니까 이제 여기에 살을 붙이는 것만 일이 남아있죠. 보면 그럼 20세기 중반의 사이버네틱스라는 인공두뇌학이라는 분야를 창시한 수학자 로버트 위너는 셰넌의 정보 이론에 피드백이라는 개념을 추가하는 중요한 업적을 이루었다. 셰넌의 정보 이론, 뭐 이런 다윈의 이론에다가 피드백이라는 개념을 추가하면 재밌는 거죠. 어떤 거냐? 위너는 물리계가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결과를 피드백 받음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일종의 목적, 내재적 목표죠. 내재적 목적, 목표죠. 왜? 생존과 번식에 합당한 상태가 여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유기적으로 보면 딱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피드백은 기준 상태에서 벗어난 정도를 측정하는 오차 신호를 담고 있다.
지금 이 상태 좋지 않아요. 다시 돌아가세요. 라고 하는 오차 신호를 보내는 게 우리 몸의 피드백이죠. 이 신호는 개의 행동을 조절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끔 한다. 따라서 항상성은 음성 피드백이란 점에서, 네거티브 피드백이란 점에서 사이버네틱스 원리의 구체적인 사례인 것이다. 바로 이런 현상이죠. 저번에도 얘기했었다. 우리는 늘 자신만의 생성 모델, 예측 모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는 뇌 예측 모델은 베이지안 모델로 설명을 할 수 있고, 그런 베이지안 모델을 통한 예측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외부 세계와 예측 사이에 비교를 함으로써 차이가 얼마나 됐냐 비교를 함으로써 오류가 어느 정도 있네. 오류는 있을 수밖에 없고, 오류가 어느 정도 있네? 대충 그 오류를 측정하고 그 오류를 해소하는 작업을 통해서 예측을 업데이트를 하죠. 이 정도 오류가 있구나. 그러면 예측과 현실 사이 이 정도 오류가 있으니까 그걸 좀 줄여야겠네. 업데이트 해야겠네. 그럼 예측을 해. 그럼 다시 시뮬레이션을 해. 그럼 다시 그 비교를 해. 이런 방식으로 항상성, 오류 해소라는 오류라는 그 신호, 음성 피드백을 통해서 항상성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측의 빌리프 업데이트, 믿음 업데이트가 생겨나게 되면서 시뮬레이션이 다시 돌아가게 되고, 이 과정이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생존과 번식이란 내재적 목표를 실현해 나가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윌리엄 로스 애쉬비는 앞서 소개한 통계 물리학 개념에 이 피드백 개념을 접목해서 자연에서 어떻게 자기 조직이 발생하는지 밝혀냈다. LCB는 수많은 복잡 동역학계가 자동적으로 하나의 안정점을 향해 나아간다는 사실을 보여줬는데, 이 LCB는 안정점을 주변 상태 가운데 존재하는 마치 분지와도 같은 끌개라고 불렀다. 이 안정점이라고 하는 게 아주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이렇게 생긴 솜즈가 도식화한 이런 식의 안정점이라고 여기를 볼 수 있겠지만, 세틀링 포인트, 닐바나라고 할 수도 있고 여기 세틀링 포인트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음, 여기 있는 끌게 어트랙터와 같은 안정점을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저번 시간에 보여줬던 것처럼 이 국소 질서가 어떻게 연쇄적으로 형성하는지 2차원적으로 보면 이렇고요. 이런 끌개를 이런 3차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웅덩이가 쭉 파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웅덩이가 파져 있어가지고 여기를 빠져나가기 어렵죠. 이 웅덩이 베이신 안에 이 웅덩이 자체를 베이신이라고 얘기하고, 가장 여기 끝자락 여기 이 지점을 가장 끝자락 이 포인트를 우린 끌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어트랙터 여기 가장 밑바닥이죠. 여기를 향해서 굴러 떨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아무리 복잡한 동력 같게도 시간에 무한히 주어진다면 결국엔 이 끌개를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 비평형적인 연력학 상태지만, 우리 같은 국소 질서가 어느 정도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끌개를 유지하고 있고, 그 끌개 안에 이미 어느 정도 구덩이 안에 묻혀있기 때문에 여기로 빠져나와서 아예 엔트로피가 최대인, 아예 너무나 비평형적인 먼지와도 같은 상태로 가는 게 미연에 좀 방지가 되는 거죠. 물론 죽으면 그렇게 되지만 이런 게 안정적으로 하나의 안정적 끌개를 향해 나아가는 거라고밖에 볼 수 없고, 우리 존재 자체도 그렇고 우리의 생각 자체도 좀 이런 식으로, 사실 AI도 이런 식으로 좀 아주 아주 협소하게 아주 아주 간단한 게 도식화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끌개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최소점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을 고등학교 시절에도 배웠고 뭐 대학 수학에서도 배우신 분들은 배울 텐데, 결국에는 미분이 최소점 구하는 작업이잖아요. 뭐 얼마나 최소 그 기울기를 구하면서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들을 구하면서
아, 여기가 0이네. 아, 여기 최소점이겠구나. 적어도 이 근방에서는 최소점이겠구나라는 것 정도 구할 수가 있잖아요. 최소값 구하려고 이 미분을 배우고, 여기서 최소값이라고 하는 거는 예측 오류가 얼마나 최소값을 어디서 가지고 있는지를 구하려고 미분을 구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사실, 챗GPT 같은 AI도, 생성형 AI도 아주 근본적으로는 이런 로스 펑션을, 손실 함수를, 그러면서 예측 오류가 얼마나 최소화되는지, 손실이 얼마나 최소화되는지를 좀 다루고 있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는 근데 여기 근방에서 기울기를 재면 여기가 기울기가 0이 나오니까 여기가. 그럼 여기가 최소값이라고 생각하기 좋겠지만 여기가 최소값일 수도 있죠. 여기는 로컬 미니마죠. 국소적인 최소값이니까 글로벌한 방향에서 최소값을 전지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알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레디언트 디센트 경사하강이란 기법을 통해서 어, 다른 최소값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AI가 구하긴 하는데 혹시 인간도 뭐 비슷한 방식으로 구하지 않을까라고 뭐 추정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얘기는 나중에 좀 더 하도록 하고 대충 이런 게 끌개라는 것 정도만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아까 얘기했던 다윈의 내재적 목표 이런 목적론적 존재의 기원과 구성을 조금만 좀 얘기를 하자면은 이기적 유전자에 이런 구절이 나와 있어요. 다윈의 최적자 생존은 실제로 안정자 생존이라는 보다 더 일반적인 법칙의 특수한 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옥텟, 이런 비눗방울이 구형이 되는 거는 물리적으로 이런 상태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네모난 상태보다는 이런 상태에서 아래, 가운데에서 뭔가 압력이 가고 위에서 압력이 주어졌을 때 이런 식의 모양을 유지하는 게 가장 최적의 상태고 이런 애들이 더 지속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사후적으로 눈에 볼 때 이런 애들이 더 살아남기 좋고 살아남는다는 게 계속 그 형태를 유지하기 좋고 하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일종의 자연 선택을 받는 거죠. 일종의 안정자 생존이라는 법칙이 더 특수한 예시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소금이 입방체 구조를 띠고 있는 것도 이런 애들이 더 이런 식으로 설계됐을 때 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기 좋고 이런 방식이 아닌 화합물들은 도태된다. 지속되기 쉽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없어지기 좋죠. 사후적으로 봤을 때 이런 애들만 남은 거죠. 자연선택이라는 개념, 안정자 생존의 법칙이라는 그 개념이라는 거는 최적자 생존이라는 개념은 생물학을 더 넘어서 물리 현상 전체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우주론에서 우주 전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 천문학에 대해서도 뭐가 더 안정적이고 뭐가 더 안정적이지 않느냐. 좀 압축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관점에서 진화생물학의 그 자연선택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개념이에요. 생각해보면. 이런 옥텟 규칙 같은 것도 좀 그렇고, 이 전자의 최애각에는 원자의 최애각에는 가장 바깥쪽의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8개 있는 것이 가장 안정한 상태라더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온 같은 거라거나, 공유결합 같은 거라거나, 이런 게 왜 생기냐? 내가 7개밖에 없는데, 너 한 개만 빌려줘. 나 7개 있고, 나 7개 있어. 한 개씩만 이렇게 공유하면 우리 둘 다 8개가 되고 안정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공유 결합합시다. 이게 산소죠, 산소. O2라는 것도 O2가 이렇게 결합한 이유도 그런 식의 이유죠. 모두 다 안정한 상태를 지향하기 때문에 최초의 자연 선택은 단순히 안정한 것을 선택하고 불안정한 것을 배제하는 것이 자연 선택의 원리이기 때문에 분명히 사후적인 관점이지만 분명히 뭔가를 목적론적으로 지향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까 말씀드린 이런 내재적 목표와 목적을 생명체들이 가진 것처럼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생존과 번식이라는 내재적 목적을 가진 것처럼 생명체가 가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유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목적론적 개념을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질서를 다윈의 진화생물학과 충분히 엮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다. 그리고 그걸 목적 함수로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컴퓨터 과학적인 용어로 얘기하자면 목적 함수를 충분히 설정하고, 거기에 따른 피드백, 거기에 얼마나 어긋났느냐에 따라서 오차 신호라는 피드백을 좀 부여함으로써 항상성을 굴러가게 하는 것이다. 이게 사이버네틱스 원리 구체적인 사례고, 이거는 인공지능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거고, 어느 정도는. 이거는 사람에게, 생명체 전체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어. 결국에는 이런 끌개라거나 안정점이라거나 어트랙터라거나 하는 것들도 다 상통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어, 여기까지. 조금 길게 얘기했는데 좀 어느 한 소제목 정도 좀 얘기를 하면은 어, 질문이나 간단한 좀 커멘트나 그런 걸 좀 받고 진행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원활한 그 진행의 흐름을 위해서. 혹시 좀 얘기 나누거나 뭐 말씀 나눠줄 게 혹시 있으실까요? 아, 저도 그 생각 안 해본 건 아닌데요. 조심스럽지만 어느 정도 저는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누림점. 의미가 어느 정도 고정된 지점이죠. 음. 이게 없으면 사실 이 어트랙터가 일종의 추상적 개념을 형성하게 만드는 그런 거기는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에 대해서 뭔가 인식을 할 때 활성화되는 신경망 활성화 패턴이라고 합시다. 여기는 고양이에 대해서 활성화되는 신경망 활성화 패턴을 이런 어트랙터의 관점에서 표현한 거라고 합시다. 그럼 개를 떠올릴 때 가장 전형적인 개의 개념을 떠올릴 때는 개의 프로토타입, 개의 아키타입, 개의 원형에 가까운 걸 떠올릴 때는 가장 적어도 그 사람이 떠올릴 때 개의 전형적인 개념을 떠올릴 때 활성화되는 패턴은 가장 아래쪽에 끌개에서 활성화가 될 거고요. 개에서 점점 멀어지고, 늑대나 그런 거에 좀 가까워진다. 개랑 비슷하긴 한데, 유사하긴 한데, 좀 전형적인 개와 멀어져. 그러면은 점점 그 입구 쪽으로 점점 멀어지게 될 거예요. 멀어진 쪽에서 활성화가 될 거예요. 고양이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 뭐, 한국의 전형적인 남자 얼굴이야. 그러면 이쪽에서 활성화될 거고, 근데 좀 이국적이 생겼는데, 많이 이국적이 생겼는데, 침착맨처럼 생겼는데, 그러면 이쯤에서 활성화가 되겠죠. 점점 멀어지는. 그 정도를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어떤 대상을 패턴으로 생각하는지와, 어떤 대상을 전형적인 패턴에서 멀다고 생각하는지, 그 유사성과 차이성의 정도를 이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정량화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신경과학적으로 실제 사람의 뇌에 대해서는 아직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까지 정교하게는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지만 적어도 인공지능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그런 방법이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그 딥러닝으로 시연해 봤을 때 사람과 딥러닝 간에 꽤 유사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정량적으로 측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이 있어요. 아무튼간에 의미가 고정되는 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어트랙터 이 부분은. 이게 없으면은 그러니까 의미를 형성하기 어려워요. 추상적 개념이라는 것도 형성하기 어렵고 다 평평해. 그러면은 이 의미나 저 의미의 차이가 생기지 않죠. 이 개하고 고양이가 달라야 되는데 추상화 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아, 그럼 상당히 곤란한. 자폐 스펙트럼 중에 몇몇 좀 많은 경우들은 이런 어트랙터 자체가 형성되지 않아서 일반화나 추상화 작업이 어려워서 생기는 경우도 좀 있고요. 말이 나와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자면 아무튼 끌개라거나 어트랙터라거나 하는 거는 어떤 추상적 개념을 좀 붙잡아두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진화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진화적인 자연 선택의 결과라고, 그리고 내재적 목표가 잘 발휘가 돼서 항상성이 잘 발휘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고, 근데 그 항상성이라는 거는 경제적인 원칙에 따르는 거니까, 결국엔 경제적인 원칙을 따른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이라거나 정신적 기능의 두 가지 원칙이라거나 쾌락 원칙을 넘어서라고 하는 책에서도 우리의 정신 시스템은 항상성 시스템은 결국엔 경제학적인 원칙에 따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비슷한 얘기인 거죠. 다음 파트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입증이 되느냐라는 얘기를 좀 사실 이 얘기도 정말 많은 얘기들을 좀 해야 되는데 이 얘기만 하기에는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이 얘기가 사실 주된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원리를 알아야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대략적인 원리의 지도가 대충 이렇다. 어, 대충 이런 지도를 그릴 수 있다. 라는 것 정도만은 이해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냐? 200쪽에서 201쪽을 보면은 단거리 상호작용에 관한 파라미터에 의해 점들이 화면 전체에 뿌려졌다. 어, 그래서 막 점들이나 입자들이 막 뿌려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다른 일부 파라미터에 의해 점들이 안정적인 결정 구조로 합쳐졌다. 나머지 매개 변수에 의해 좀 더 복잡한 행동이 나타났다. 점들은 하나로 합쳐진 이후 다시 서로를 거칠게 미치면서 역동적 구조에서 특정 위치를 점유했다. 이렇게 특정 위치를 점유한 거가 이 어떤 국소 질서의 위치에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메타 스테이블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준안정 상태. 준안정 상태라고 얘기하고 영어로는 메타 스테이블 상태죠. 메타 스테이블 스테이트죠. 완전히 평형이라서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는 죽어 있을 상태죠. 죽어 있는 상태. 죽어 있거나 정말로 점점 점점 분해되고 분해돼서 흙밖에 모래밖에 안 남아 있는 상태를 이제 완전한 평형계의 안정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비평형 질서잖아요. 비평형 질서라고 하는 건 계속 외부 세계와 열이 계속 교환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외부 세계의 열과 온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속 교환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비평형 질서가 우리 생명의 질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질서를 비평형에도 불구하고 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이러한 준안정 상태에 해당하는 국소 질서를 우리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이건 장애익 교수님의 생명을 어떻게 이해할까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좀 발췌를 한 거고 여기가 좀 엮여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저번에 얘기했던 크리스탈이나 결정 구조 같은 자기 조직계를 좀 생각해 보셔도 좋고요. 어, 그리고 메타 스테이블 스테이트.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기 조직계가 형성돼서 음, 항상성의 원리가 작동하는 엔트로피에 그래서 저항하게 되는 그래서 어떤 자기만의 내재적 목표와 목적을 가진 진화적으로 그리고 그런 네거티브 피드백을 통해서 결국에는 자동적으로 하나의 안정점 어트랙터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자기 조직계를 얘기할 수 있겠는데 우리는 그러한 방식의 자기 조직계를 마커 블랭킷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부분을 좀 한번 읽어볼게요. 마커 블랭킷이 뭐냐? 어떤 식으로 형성되는 거냐? 보면은 밀도가 높아진 부분계는 이제 어느 정도의 우리가 아까 저번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임계치를 넘어선 물질은 어, 자기 조직화를 통해서 자기 조직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비슷한 얘기 하는 거예요. 밀도가 높아졌어요. 어느 정도의 임계치를 넘어선 에너지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 과중한 에너지는 아니면서. 그런 부분계는 주변 환경으로부터 이런 서브 시스템이 주변 환경으로부터 분리되고 이후에는 복잡한 동력학적 구조를 형성한다. 이렇게 어떤 국소 질서를 형성하게 된 거죠. 어느 정도. 우선 핵심부와 표면이라고 하는 두 동심원으로 이루어진 두 동심원이라고 하면 이거죠. 같은 중심을 공유하고 있는 두 동심원으로 이루어진 계층 구조가 형성된다. 이후 표면은 다시 두 층으로 나뉜다. 여기가 핵심부고요. 예, 표면이겠죠. 근데 표면은 다시 두 층으로 나뉜다. 표면의 안쪽 측은 두 층으로 나뉜다. 핵심부와 그리고
안쪽 층 핵심부하고 여기 교류를 하고요. 이렇게 교류를 하죠. 핵심부하고. 그리고 바깥쪽 층은 주변 환경과 주변 외부 세계죠. 여기 외부 세계가 있다고 한다면 외부 세계와 흥미로운 상호작용 패턴을 보인다. 바깥 표면의 상태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고 이는 다시 내부계의 상태에 영향을 준다. 바깥 표면의 상태는 외부 세계죠. 아, 외부 세계 아니네요. 가장 바깥 표면의 여기 상태는 이 주변 환경, 외부 세계에 영향을 이렇게 받는 거고 이는 다시 내부계의 상태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죠. 하지만 그 반대의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즉, 핵심부는 바깥 표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안쪽 표면의 상태는 핵심부의 상태에 인과적 영향을 받고 다시 주변 환경의 상태에 영향을 주지만 안쪽 표면의 상태 핵심부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주변 환경의 상태에 계속 영향을 주겠죠. 이 방향 역시 단방향적이다. 이러한 단방향적 causal dependencies, 인과성은 인과적 의존성이라고 사실 번역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 좀 번역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참고로 말하자면. 이런 인과적 의존성은 마커 블랭킷이라고 불린다. 대충 그 의미는 이해할 수 있지만 번역이 썩 좋진 않은 것 같아. 뭔 얘기하는지 알겠죠? 좀 이렇게 좀 보면은 이게 그런 상태라고 좀 보시면 돼요. 여기 이 책에 나온 거는 흑백이라서 좀 이해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아예 그 Life as We Know It 저번 시간에 언급한 프린스턴의 논문이죠. 이 프린스턴의 논문을 제가 발췌를 한 건데 하늘색이 외부 상태라고 보시고 이 아까 말한 두 동심원을 좀 어느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완전 똑바른 원은 아니죠. 여기가 위치 함수고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 X축, Y축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위치를 좀 그려낸 거죠. 하늘색이 외부 상태를 쭉 둘러내고 있다고 하면은 자주색이 감각 상태. 이- 여기가 이제 바깥층 표면이에요. 바깥층 표면. 빨강색이 활성 상태. 그 표면이 두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었죠. 표면이. 짙은 파란색이 내부 상태. 여기 핵심부라고 보시면 되겠죠. 핵심부. 핵심부에서 내부 상태가 핵심부고 빨강색이 활성 상태하고 교류를 하는 거고 자주색이 감각 상태. 외부 세계와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자주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은 마커 블렌스킷이라는 통계 개념은 상태의 집합을 두 부분 집합으로 나눈다. 이로 인해 개의 상태는 내부 상태와 외부 상태, 즉 개와 개 외부로 구획되고 그 결과 개 내부의 상태는 외부 상태로부터 격리된다. 이렇게 격리되어 있는 거죠. 이 짙은 파란색은 하늘색하고 직접 닿지 않아요. 이 내부 상태는. 여기 안에 있는 그 짙은 파란색을 보시면 말이죠. 어, 그래서 걔 내부는 블랭킷의 상태를 보면서 외부 상태를 간접적으로 감각할 수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직접 알 수가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마코 블랭킷 자체도 외부 집합의 상태에 인과적으로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감각 상태와 그렇지 않은 활성 상태로 나눈다. 그래서 마코 블랭킷이 생성되면 걔의 상태는 내부, 활성, 감각, 외부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여기서 외부 상태는 자기 조직 기체에 속하지 않는다. 결정적으로 이 네 가지 상태는 서로 순환적인 인과관계를 맺고 있다. 리커런트하게 인과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외부 상태는 블랭킷의 감각 상태를 통해 내부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직접 내부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없죠. 감각 상태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내부 상태는 활성 상태를 통해 다시 외부 상태와 연결된다. 사실 활성 상태라고 하지만 뭐 운동 상태라고 봐도 되겠고요. 활성 상태의 외부 상태에 영향을 주면 감각 상태가 그 결과를 피드백함으로써 개의 다음 행위를 조절한다. 피드백하는 거죠. 활성 상태, 외부 상태에 영향을 줬어?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 라는 걸 피드백함으로써 개의 다음 행위를 예측하고 조절하게 되는 거죠. 여기 이렇게 보면은 조금 어지러울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보면 좀 더 도식화가 되죠. 여기가 내부 상태고요. 여기가 외부 상태고 한다면 그 외부 상태가 여기 직접 가나요? 내부 상태로 직접 안 가죠. 못 가죠. 반드시
이 센서리 스테이트를 거쳐서, 감각 상태를 거쳐서 뇌라는 이제 인터널 스테이트, 내부 상태로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는 인터널 스테이트는 바로 외부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 뇌가. 안 되죠. 액티브 스테이트, 운동 기관을 거쳐서 활성화하면서 외부 세계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브레인은 결국에 따지고 보면은 이런 마코 블랭킷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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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합쳐진 메타 마코 블랭킷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거대한 마코 블랭킷이죠. 마코 블랭킷이라는 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뭐냐면은 이 204쪽 두 번째 문단을 볼게요. 사실 마코 블랭킷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다. 세포막과 그 세포로 이루어진 피부와 근골격계는 일부에 불과하다. 모든 세포 소기관, 기관 및 기관계는 마코 블랭킷의 성질을 보인다. 다른 기관계를 조절하는 뇌, 실제로는 신경계 전체 역시 마찬가지다. 사실 뇌는 다른 모든 블랭킷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메타 블랭킷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마코프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마코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 뭐 수학에서도 얘기하고 확률에서도 얘기하고 뭐 컴퓨터 과학에서도 얘기하는 건데 마코프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전 과정만 지금의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를 마코 블랭킷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이전 과정이 지금의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이 도식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좋은데 그러면 어, 여기 내부 상태라고 좀 보면은 여기가 이 내부 상태에 그래 I가 내부 상태고 X가 외부 상태라고 이거 김주환 교수님의 내면 소통에 나와 있는 도식을 제가 좀 쓴 거예요. 본인이 쓴 논문에 수록된 도식이기도 하고 X가 외부 세계고 I가 내부 세계라면 외부 세계에서 여기도 내부 상태로 바로 가는 상황이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죠. 감각 상태를 거쳐서 내부 상태로 가거나 이 액티브 스테이트를 활성 상태를 운동 상태를 거쳐서 운동 기간을 거쳐서 외부 세계로 가거나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는 이전의 상태에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 뭐 이런 상태 영향 안 줍니다. 바로 이전의 상태에만 구해도 지금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게 마크 블랭킷, 마크 프로세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학적으로. 바로 이전의 값만 알아도 지금 값을 알 수 있는 그 상태. 그 마크 블랭킷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 좀 재미난 것들을 좀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 좀 읽어볼게요. 이 데니얼 데닛의 흥미로운 박테리아에서 바흐까지라고 하는 책에 나온 구절 중 하나거든요. 예, 보면은 그렇다면 자신이란 무엇인가, 셀프란 무엇인가라고 얘기할 때 자신은 신경회로의 일정 부분이 아니라 운영 체계의 최종 사용자와 더 비슷하다. 이 분야의 산역을 그은 책 의식적 의지라는 환각에서 데니얼 웨그너가 주장했듯이 우리는 엄청나게 복잡한 기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장기관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내장기관들의 복잡한 작용들이 있죠. 우리 행위에 미치는 어마어마한 수의 기계적 영향을 추적하기는커녕 거의 알 수조차 없다. 모르죠. 우리 내장기관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심장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지금도 알고 있어요? 모르죠. 장운동이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죠. 하나도 모르죠. 거의 알 수조차 없어요. 외근으로 따라가면 우리 몸의 뚜렷한 거주자로서의 우리 자신이라는 이중적 시각으로 이토록 쉽게 빠지게 된다. 놀랍지 않은가? 우리가 거주하는 이 기계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 이런저런 것들을 단순화시킨다. 어. 그렇다면 의지의 경험이란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 뭔가를 원한다, 믿는다, 라고 하는 이런 의지의 경험이란 자기감이 느껴지는 그런 경험이란 우리 마음들의 실제 작동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작동들을 우리 마음들이 우리에게 묘사해주는 방식이다. 이게 뭔 얘기냐면 그렇다면 신기하게도 우리 자신의 마음에 대한 우리의 1인칭 시점과 타인의 마음에 대한 우리의 2인칭 시점이 크게 다르지 않게 돼요. 우리는 우리 뇌 안에서 휘몰아치는 복잡한 신경기계를 보지도 느끼지도 못하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마크 블랭킷이니까요. 직접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불만스러울지라도 해석되고 요약되고 소화된 버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체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6장, 5장이나 그런 느낌 파트에서도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있는 그대로의 내장 기관의 상태를 아는 거다? 아, 전혀 아니에요. 어. 그 내장 기관의 상태가 어떤지를 요약적으로 압축해서 뇌에다가 보고한 버전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는 것도, 뭔가 보이는 것도, 느끼는 것도 다 요약된 버전을 경험하고 있는 거로 보시면 되겠어요. 계속 자이오나즈 원리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좀 듣다 보면 뭔지, 어떤 느낌이 좀 이해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용자 환각이에요. 사용자 프렌들리, 유저 프렌들리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핸드폰에 이런 어플리케이션 같은 게 있잖아요. 핸드폰 이게 배경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 보면은, 우리가 사용자 친화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딱 누르면 뭐가 형성이 되고, 아, 메뉴가 있고, 이런 것들. 근데 실제로는 하드웨어가 그렇게 작동하진 않죠. 다 프로그램 개발자가 우리가 편하게, 친숙하게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라고 만들어낸 것 뿐이죠. 그게 진짜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진짜 리얼한 패턴은 아니니까. 우리에게 친숙하게 만들어진 사용자 환각인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것들,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들, 지각하고 있는 것들도 결국에는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따지고 보면 사용자 친화적인 유저 프렌들리한 할루시네이션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데닛이라거나 솜즈라거나 여러 그 최근 신경과학자들에 따르면 우리는 이 사용자 환각을 유저 프렌들리한 환각을 실제라고 받아들일 뿐 아니라 실제 중에서도 가장 의심의 여지가 없고 가장 내밀하게 알려진 것이라고 받아들인다. 내가 된다는 것, 우리가 된다는 것, being ourselves, being myself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듣거나 읽음으로써 그 사람에 대해 배우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런 방식으로 배우죠. 어,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우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우려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듣고 잘 듣고 그 사람이 쓴 걸 잘 읽어야 되겠죠. 그걸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 배우죠. 근데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면 마찬가지예요. 이건 사실 프로이트 혹은 프로이트 이전에서도 있었던 개념이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남에게 말하기 위해 발화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좀 흥미롭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마커 블랭킷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 직접 안다고 하는 내가 느낌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사밀하고 프라이빗하고 다이렉트리하게 느껴지고 직접적으로 알아차리고 느껴진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건 사실 없죠. 그게 나는 곧 타자다. 랭보라는 시인이 이렇게 얘기했죠. 프랑스의 나는 곧 타자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하고 딱 연관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용자 환각이죠. 사용자 친화적인 환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이런 철학적인 함축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를 좀 얘기해 보고 싶었고요. 넘어가서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의 수십억 개의 작은 항상계가 각자의 마크 플랭킷에 둘러싸여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생명의 기본적인 얼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우리 뇌는 약 800억 개의 마크 블랭킷으로 이루어져 있는 메타 마크 블랭킷이죠. 어. 마크 블랭킷이라는 거는 더 작은 마크 블랭킷으로 쪼갤 수가 있어요. 더 작은 마크 블랭킷으로. 어. 그래서 언제나 자기 조직계라고 하는 건 더 작은 조직계로 쪼갤 수 있으니까. 우리, 우리도 세포들이라고 하는 더 작은 자기 조직계로 쪼갤 수가 있는 거죠. 우리라고 하는 가장 큰 자기 조직계도. 그럼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마크 플랭킷이라고 하는 거를 따지고 좀 탐구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이유죠. 질문 던지기가 물리적인 측면에서 왜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좀 따져보려고. 누, 리시버가 누구인가? 그 환경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퀘스처너.
혹은 리시버가 과연 누구인가? 그러면 어떻게 발생하는가? 왜 발생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구하려고 마크 플랭킷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본 거예요. 지금까지 내용을 보자면 복잡 동력학계의 자기성은 마크 플랭킷과 깊은 관련이 있음이 명확하다. 자기조직계는 다른 것들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에서 생겨난다. 개와 환경이 분리되면 개는 자신의 상태만 감지할 수 있으며 블랭킷의 감각 상태를 통해서만 외부 세계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자기 조직의 이러한 속성은 주관성의 필수 전제 조건이다. 에이, 타자에 대해서도 그렇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직접 뭔가 알 수 있다는 거는 뭐 데리다도 얘기했듯이 현존의 형이삭이 갖는 오리죠. 직접성의 신화죠. 직접성의 신화. 늘 우리는 매개를 통해서만 미디에이션을 통해서만 무언가를 알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 해결의 철학도 결국에는 매개가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매개. 정반합이라고 하는 사실 정반합이라는 것도 해결이 직접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런 정반합과 비스무리한 과정이 좀 일어나가는 그 변증법의 과정도 사실 이 매개의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러한 활성 상태는 개가 하나로 통합되어 유지되도록 환경을 통제한다. 이처럼 마크 플랭킷이 존재하는 사실만으로도 독립된 자기, 주관적 관점, 목표. 아까 말한 다윈의 조건들이 충족되는 거죠. 칸트의 조건들. 감각 및 행동 능력이 나타난다. 자, 보면은, 단, 음, 자기 보존성과 격리성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자기 조직계의 204쪽 맨 아래 자기 조직계의 자기 보존성, 즉,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해 존재를 적극적으로 유지하려는 경향은 자기성의 단초가 된다. 그렇죠? 환경과 분리해서 자기를 좀 어느 정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패턴. 그렇게 살아남게 되는 그런 패턴, 사후적으로 봤을 때. 유지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패턴은 자기성의 단초가 되고, 한편 자기 조직계의 격리성, 즉 감각 상태를 통해서만 외부 세계를 감지할 수 있다는 사실은 격리성이죠, 격리성. 자기 보존성과는 좀 별개이고, 이거 주관성의 근간이 된다. 1인칭 시점의 근간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모든 자기 조직계가 감적 주관성을 지녔다는 뜻은 아니다. 어, 여기 나와 있었네. 여기 좀 띄울까 그랬는데. 물론, 물론 모든 자기 조직계가 감흥적 주관성을 지녔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런 주관성을. 뭐, 박테리아는 이런 감흥적 주관성 없는 것 같아요. 1인칭, 자기만의 1인칭 시점이라고 할 게 그 존재에게는 없어 보여요. 그렇다고 추정할 만한 근거들도 상당히 많고, 신경과학적으로나 어떤 여러 가지 좀 관점을 통해서나 정보과학적인 측면에서나 그렇게 볼 만한 여지들이 많은데, 그럼 우리는 아직 의식적 자기조직계가 어떤 특성을 띄어야 하는지 또 그 특성을 어떻게 식별할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의식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시즌 1 첫 시간에 타자의 마음 문제 얘기했었거든요. 타자의 마음은 우리는 본질적으로 알 수 없다. 원리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가 타자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물리학적으로 타자의 마음 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시발점인 것만은 분명하죠. 이 마코 플랭킷이 있기 때문에 타자의 마음을 직접 알 수가 없잖아. 내 마음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내 마음도 그렇고 타자의 마음도 그렇고 직접 무언가의 마음을 안다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 타자의 마음 문제를 설명하는데 어느 정도 일가견을 가진 거죠. 이 마크 플랭키시의 개념이. 개의 상태와 시스템의 상태와 그 외부 세계 상태를 좀 분리해서 개의 시스템의 내 외부가 서로의 상태를 직접 알지 못하도록 숨기는 게 마커 블랭킷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아까 저번 시간에 말한 접촉 장벽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기. 프로이트가 처음 얘기했던 컨택트 베리어가 이런 마커 블랭킷과도 상당히 연관되어 있고 그 근원적인 개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자이에너지 최소화의 원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런 조건을 좀 만족했을 때 결국에는 아까 칸트가 판단력 비판에서 얘기했던
내재적인 목적을 가져야만 자기 조직계가 된다. 자기 조직화를 하는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다. 라는 그 조건이 여기서 충족이 되죠, 충분히. 자기만의 목적이 있어요. 왜? 뭘 통해서? 진화를 통해서 그게 형성된 거죠. 진화를 통해 자기만의 내재적 목적이 형성됐고, 생존과 번식이라는 그걸 목적 함수로 가지게 되면서 그 목적 함수에 어긋나는 것들은 오차신호로서 예측 오류로 피드백을 받게 되고, 네거티브 피드백을 받게 되고, 거기에 따라 항상성 원리가 작동된다. 라는 얘기를 마크 플랭킷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이 그런 식으로 알고리즘이 작동한다라는 게 어, 항상성, 생명의 기준에서 항상성의 원리라면 그 구조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데 라고 얘기하는 게 마크 플랭킷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알고리즘은 구체적인 알고리즘은 어떻게 작동하는데 를 이 자유에너지 최소화 원리를 통해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FEP라고 줄여서 많이들 얘기하는데 프리 에너지 프린서플이라서 이거는 그 칼 프린스턴의 액티브 인퍼런스라고 하는 교과서예요, 사실은. 능동추론 자유에너지 원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교재인데, 교과서인데, 공저자예요. 공저를 한 교과서인데, 거기서 좀 따온 그림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히든 스테이트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 세계의 상태를 직접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히든 스테이트는 딱 우리의 감각 상태에 딱 도달합니다. 감각 기관에 도달을 해요. 그럼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옵저베이션을 해요. 관측하죠, 세계를. 그럼 그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태일 것이다, 외부 세계가 어떤 상태일 것이다라는 거를 추론을 해내죠. 예를 들어서 바깥 외부 세계의 상태가 X 스타라고 한다면 Y라는 그 감각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옵저베이션하고 우리가 인퍼 스테이트 추론을 한 다음에 대충 외부 세계에 숨겨진 그 히든 스테이트는 X일 것이다라고 추론하는 거죠. X 스타와 어느 정도 비슷하게.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액션을 취하는 거죠. 외부 세계에 대해서. U라는 액션 값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자연에너지 최소화 원리의 기본적인 도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 좀 보여지는 게 207쪽의 그림인데요. 207쪽의 그림은 흑백이라서 제가 직접 그 원본을 가져왔어요. Life as We Know It이라고 하는 프리스턴의 논문에 실린 원본을 가져왔는데 왼쪽이 정상적인 마크 플랭키 상태고요. 왼쪽 좌측 상단이. 근데 오른쪽이 활성 상태가 손상됐을 때. 그러니까 내 운동할 수 있는 영역이 손상됐을 때 이런 거고 좌측 하단은 감각 상태가 손상됐을 때. 우측 하단은 내부 상태가 손상되었을 때를 좀 도식화해서 보여주는 건데 거기에 따라서 외부 상태에 따라서 여기 205쪽에 이 구절을 좀 읽어볼게요. 205쪽의 두 번째 문단. 프리스턴의 원시스프로 돌아가 보자. 프리스턴은 복잡 동역학적 자기조직계를 자발적으로 생성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복잡한 동역학적 셀프 오가나이징 시스템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입자들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고 그걸 만들어냄으로써 이 양상불에서 이 개의 내부 상태, 파란색이 내부 상태죠. 내부 상태로부터 외부 상태, 핑크색을 예측할 수 있는지 검증을 한 건데 어 보면은 핑크색 바깥에 있는 외부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지 예측 가능하다면 이 시스템의 내부 상태가 시간에 따라 외부 상태를 모델링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측 가능하다면. 달리 말하자면 외부 사건을 내부에 표상했다는 뜻이다. 이게 말이 어렵지만 대단해 보이지만 별 뜻은 아니고 이 개가 시스템의 외부 사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어떤 일관적인 반응을 보이느냐, 그런 정도의 아주 단순한 반응만 보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표상한다고, 표상의 프로토타입이라고 얘기를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건데, 예를 들어 그냥 단순히 그냥 나무가 자란 방향을 보면은, 혹은 나이테를 보면은, 그 나무의 나이를 추정할 수가 있죠. 나무의 나이를 표상한다고 얘기할 수 있죠. 더 나아가서 나무가 방 위를, 동서남북의 방 위를 표상한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외부 사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패턴으로 적응을 했느냐라고 하는 게 표상의 가장 프로토타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리프레젠테이션에. 인지과학적으로 그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 그걸 통해서 그 표상들끼리 계산을 통해서 외부 세계가 어떤지 추론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내부 상태의 관점에서. 뭐, 이게 뭐, 이런 게 좀 표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206주 두 번째 문답은 이 추론 능력이 자기 조직계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다. 외부 상태를 알 수 없어도 마크 플랭키 덕분에 개의 내부 상태를 확률적으로 표상할 수 있다. 따라서 시스템은 개는 자기 감각 상태의 숨은 원인을 히든 스테이트, 히든 커즈라는 말을 그 능동추론 이 영역에서 많이 써요. 액티브 인퍼런스에서. 히든 커즈를 스스로 추론할 수 있다. 외부 세계를 히든 커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외부 세계를 우리가 칸트적인 용어로 칸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외부 세계를 우리는 직접 알 수가 없으니까. 무의자체니까. 이는 동물의 지각 기능과 닮았다. 이를 통해 개는 내부 상태를 기반으로 목적에 알맞은 행위를 외부 환경에 가할 수 있다. 이 역시 동물의 운동 기능과 유사하다. 음. 개는 이러한 방식으로 외부 환경 해방에 맞서 스스로 유지하고 재생시킨다. 자기 조직계는 자신과 자신의 각 부분에 목적을 부여할 수 있다. 내재적인 목적이죠. 내재적인 목적. 생존과 번식이라는 큰 매시브한 거시적인 목적 안에서 이 항상성의 원리를 작동시키라고 하는 기본적인 목적이죠. 아주 아주 중요한 목적이죠. 생명체 자기 조직계에 있어서. 이것이 마크 플랭킷에서 활성 상태가 하는 일이다. 활성 상태, 행위 상태는 개가 하나로 통합되어 유지되도록 환경을 통제한다. 이처럼 마크 플랭킷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독립된 자기, 주관적 관점, 목표, 감각 및 행동 능력이 나타난다. 요컨대 행위 주체성이 생겨나는 것이다. 외부 세계에서 이런 식으로 깨지면은 제대로 작동하지가 않게 되죠. 손상이 됐을 때 엔트로피적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서 여기 보면 208쪽이죠. 208쪽. 생 208쪽 거의 첫 번째 문단이 생물학적 자기조직계는 세계에 대한 모델을 생성하고 그것을 반드시 검증해야 된다. 기대하던 답이 나오지 않았을 때 재빨리 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죽게 되는 거죠. 기대하던 답이 나오지 않았을 때 예측 오류가 너무 심각하게 되면은 뭔가 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어긋나게 되는 거죠. 내부 상태든지 감각 상태든지 활성 상태든지 어, 행위 상태든 다 고장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기대 상태로부터의 편차야말로 휠러가 말한 장치 유발 반응의 근본 형태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질문 던지기의 원천이다. 요컨대 자기조직화가 참여적 관찰자를 만들어낸 것이다. 자기조직계는 늘 스스로 질문을 던진다. 이런 마크 블랭크 같은 이런 상태들이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 행동을 하면 내가 생존할 수 있을까? 대답이 불확실할수록 나쁜 신호다. 이런 식으로 마크 블랭킷의 활상 상태는 항상성을 통해 개를 존속시키는데 이러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프린스턴의 시뮬레이션에서 자기조직계의 블랭킷을 손상시켰을 때 감각상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면 이를 분명하게 쓰이는데 프린스턴이라고 잘못 용어가 되어 있네. 니은이 잘못 써져 있네요. 프린스턴인데 프린스턴은 블랭킷의 감각 상태가 활성 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선택적으로 차단했다. 그렇게 되면은 블랭킷의 활성 상태가 비정상적으로 기능하게 되고 그렇게 따라서 엔트로피적 혼돈이 발생하고 이 시스템은 곧바로 해체되죠. 일종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죠. 아주 단순한 자기조직계지만 죽음을 맞이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하고 입증 과정을 통해서 프린스턴이 실험을 통해 모든 생물학적 자기조직계는 이런 네 가지 기본 속성을 가진다라고 밝힌 바가 있어요. 209쪽인데 뭐냐 첫 번째 어고릭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측 가능하고 안정된 상태다. 무작위적으로 막 왔다 갔다 엔트로피가 너무 높으면은 기체의 분자리처럼 막 왔다 갔다 거리겠죠. 어. 그거는 예측 불가능하고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논 어고릭적이죠.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엔트로피가 낮으면서 예측 가능하고 안정된 상태가 된다.
그게 어고릭적이다. 두 번째, 마법 블랭킷을 갖추고 있음에 따라서 외부와 외부 세계 질서와 내부 세계의 조직화된 패턴이 구분이 되는 상태를 이루게 된다. 그에 따라서 외부 세계를 우린 직접 알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능동 추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외부 세계가 있는 그대로, 내부 상태에다가 반영이 돼가지고 우리는 그거 있는 그대로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럴 수도 없고, 우리는 확률적으로 외부 세계 상태를 능동적으로 기존의 기억에 따라서, 기존의 상태에 따라서 확률적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능동 추론을 통해서 마크 블랭킷이라고 하는 생물학적 자기조직계가 취하는 목적은 분명히 자기 보존이죠. 아까 말한 칸트의 판단력 비판에서 말한 내재적 목표의 내재적 생물이라고 하는 자기조직계의 내재적 목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진화를 통해서 형성된 네거티브 피드백을 통해서 형성된 내재적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네 가지 기본 속성의 만족을 다 하더라. 모든 생물학적 자기조직계는 충분히 납득이 가죠. 모든 게 다 마코 블랭킷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이것들은 당연히 도출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마코 블랭킷을 가짐에 따라서 능동 추론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자기 보존이라는 목적을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 그리고 어고릭적이어야만 마코 블랭킷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네 가지 기본 속성을 좀 언급을 함에 따라서 충분히 지금까지 한 얘기들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자이에너지 원리를 좀 얘기할 건데, 자이에너지 원리는 209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헬르모이츠가 말한 거죠. 헬르모이츠, 아까도 얘기했던,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헬르모이츠의 A는 U-TS라고 하는 공식이 기본이에요, 기본적으로. 음. U-TS라고 하는 공식이 기본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서 A는 자유에너지. 자유에너지 연력학에서도 쓰는 얘기예요. 연력학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다 통계역학, 연력학에서 개념들을 빌려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빌려왔다고도 볼 수 있는데, 빌려오긴 빌려왔는데, 오히려 정보 이론에서 연력학 개념을 빌려가지고 이론을 쓰는 거긴 하지만, 더 나아가 정보 이론이 더 근본적이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보면은 A가 자유에너지고요. U는 총 내부 에너지. T는 온도고, S는 엔트로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내부 에너지를 좀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유롭지 않은 에너지를 제외했을 때 남는 거. T는 사실 그 상수잖아요. 상수죠. 온도에 따른, 온도도 거의 상수고, 거의 뭐, 비슷한 상황에 있으니까, 거의 이 상수인데, 엔트로피가 좀 중요한 건데, 엔트로피를 마이너스 엔트로피가 사실은 이 자유에너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따지고 보면은. 어. 자, 보면은, 쓸모없는 에너지, 자유롭지 않은 에너지, 속박된 바운디드 에너지를 여기서 빼는 게 자유에너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 어떻게 측정하냐? 이를 위해 우리는 상대 엔트로피를 측정한다. 즉, 어떤 행위에 대해 예측된 감각 상태와 실제 행위를 한 뒤에 감각 상태 사이의 차이를 정량화한다. 그 결과 주어지는 값이 바로 프린스턴의 자이에너지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시뮬레이션 도식 생각하시면 돼요. 예측과 실제 현실 사이에 예측 오류가 차이가 얼마나 벌어졌느냐. 그 값이 프린스턴이 말한 자이에너지인데 이 값은 항상 양수이며 의외성보다 크다. 의외성은 이따가 좀 얘기를 할 건데 하나하나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이 미주를 좀 보시면은 좀 더 이게 뭔지 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프린스턴 자이에너지에 대해 좀 더 정량적으로 설명을 하려는 거예요. 여기 그 본문에서 나온 것보다. 평균 에너지에서 엔트로피를 뺀 값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의외성의 지각적
발산 KL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 이걸 더한 것과 같다. 수식적으로 뭐냐면은 의외성이 뭐냐면은 정보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저번에 얘기했던 정보량. 이건 곧 불확실성. 어. 이거 곧 의외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놀라움. 사실 의외성이 나는 사실 번역이 사실 싫은데 서프라이즈. 놀라움이라고 좀 번역을 하는 게 더 사실 그냥 직관적으로 더 좋은 것 같은데 이건 곧 로그죠. 로그 밑을 쓰기가 좀 어려워서 로그 2의 n으로 정의되는 정보량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얼마나 불확실한지, 얼마나 어, 내 기대와 어긋나 있는지 이게 의외성이고 그리고 그게 곧 로그 2의 n승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정보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정보량은 이해가 되죠. 저번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그럼 지각적 발산이 뭔데? 생성 모델이 만든 가설과 실제 사건 사이의 차이를 나타낸다. 이거 상대 엔트로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뭐 이 값은 두 확률 밀도 간의 차이를 정량화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말이 어렵지만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은 자이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도식화할 수 있다고 여기 나와 있죠. 정보량 혹은 뭐 의외성 플러스 지각적 발산. 수식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늘 자이에너지는 늘 지각적 발산이 양수니까 항상 의외성보다 프리에너지가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수 혹은 0 또는 양수니까 크거나 자이에너지는 항상 어, 의외성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 좀 더 수식적으로 보자면은 이게 여기 아까 말한 액티브 인퍼런스라고 하는 교재에서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뭔가 뭐 영어도 많고 뭔가 수식이 있고 어려워 보이지만 별거 아니에요. 아까 말한 이 정의를 그대로 쓴 거예요. 마이너스 아니, 여기서는 로그 2의 경우의 수라고 얘기를 했지만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는 다시 말해서 확률의 역수죠. 어.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 경우의 수 두 개 중에 하나가 확률이잖아요. 어. 확률의 역수가 경우의 수의 역수가 확률이죠. P of Y가 확률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마이너스 붙이면은 아까 말한 로그 2의 n승이랑 로그 2의 경우의 수랑 똑같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자기 정보량이에요, 자기 정보량. 자기 정보량. 아까 말 의외성, 놀라움, 불확실성한 정도. 그런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뭐, 정량화해서 뭔가를 얘기해 볼 수 있지만, 근데 이 서프라이즈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정보량으로서의 의외성이 있는 거고요. 이 지각적 발산이라고 하는 서프라이즈 개념도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어, 여기 베이지안 서프라이즈라고 있는데, 이 베이지안 서프라이즈는 사전 확률과 내가 예측한 기대한 값과 실제 사후 확률, 사전 확률을 통해서 구한 사후 확률과의 차이가 곧 베이지안 서프라이즈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좀 이해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뭐냐면은, 어, 얼마 전에 이제 1년이 지났죠. 이제 탄핵이 되신 그분의 지지율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지지율, 어떤 사람의 사전 확률이라고 할게요. 어떤 사람이 윤석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신뢰도가 90%라고 합시다. 그럼 윤석열 지지하지 않는 정도가 10%죠. 반대로. 그 부정이니까, 여집합이니까. 근데 계엄령 이후에 윤석열을 지지한 정도가 10%로 바뀌었어요. 윤석열을 신뢰하는 정도가. 10%도 많이 잡은 거지만, 그러면 윤석열에 대한 그 크리던스, 믿음직함의 정도가 커다랗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사전에 내가 윤석열에 대해서 가졌던 어떤 사전적인 믿음직한 정도와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실제 사건이 근데 이렇네. 근데 이에 따라서 크리던스가 바뀌었어. 그거를 우리는 갱신이 됐죠. 그러면 크리던스가 갱신 업데이트가 된 거죠. 빌리프가 믿음이 업데이트가 된 거죠. 윤석열에 대한. 그 업데이트가 얼마나 됐느냐의 정도를 한 거를 베이지안 서프라이즈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거를. 근데 물론 어떤 사람은 만약 무조건 윤석열이라고 하는 갱신되지 않은 확고한 확고한 사전 확률을 가졌다면 뭐 그런 가능성이 있잖아요. 전혀 갱신이 없으므로 베이지안 서프라이즈는 0 네트일 거예요. 하지만 계엄령이라고 하는 사건은 여전히 희귀하니까 일반적인 서프라이즈는 매우 크겠죠. 그에 따라서 여기에서 자이에너지 값을 구한다면 아까 말 정보량, 의외성, 불확실성, 뭐 희귀한 정도가 곧 정보량이라고 한다면 어 불확실성이라고 한다면 여기랑 플러스로 베이지안 서프라이즈를 더해야겠죠. 내가 생각이 어느 정도로 바뀌었느냐, 프라이어와 포스테리어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느냐. 즉, 다시 말해서 내 생성 모델이 만든 가설. 내가 프라이어는 내 윤석열이 이러이러할 거로 생각했는데 실제 사건은 경험해보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네. 내가 윤석열을 가진 기대가 좀 있었는데 실제 사건을 경험해보니까 정도가 좀 크네. 차이가 크네. 라는 값을 여기다가 넣자라는 거죠. 여기다가. 이 두 가지의 값의 합을 정량적으로 우리는 자유에너지라고 읽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자이에너지 개념을 수식적으로 정량적으로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 두 가지 개념 말고 뭐 복잡도 빼기 정확성 뭐 이렇게도 뭐 얘기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노테이션이나 다른 수식을 통해서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 개념으로 일단 이해를 하는 게 자이에너지 개념을 이해하는 게 우리가 솜즈가 의도한 바 아니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과 어느 정도 엮여질 수 있는 지점을 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런 식으로 좀 제가 좀 정리를 이 관점만 좀 이 관점 위주로만 좀 얘기를 해봤고요. 그래서 결국엔 디스크리판스가 생겨요. 우리가 뭔가 예측을 하는데 예측을 했어. 근데 안 맞아. 이 세계에 대해서 옵서베이션을 예측을 했는데 세계에 대해서 내가 옵서베이션을 한 그 관측과 뭔가 불일치가 생겨. 그러면 우린 우리는 이 자유에너지를 줄이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아 윤석열 그 사람은 이거 안 되는 사람이네. 라는 식으로 베이지안 서프라이즈를 눕혀서 이제 빌리프를 갱신을 하죠. 아니면 액션을 통해서 나 목마른데 어떡하지? 아, 물을 마심으로써 우리의 자에너지, 예측 오류를 좀 해소하는 액션을 할 수가 있죠. 아니면 뭐 진짜로 세상을 바꿔. 마르크스가 말하는 것처럼 뭐 우리가 이룰 것은 쇠사슬 뿐이요. 노동자의 혁명을 일으킨다. 뭐 이런 식으로 진짜로 체인지 월드를 아주 거창하게는 그런 식으로 체인지 월드를 일으킬 수 있겠고 액션을 통해서 이런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퍼셉션과 지각과 액션을 통해서 모델과 월드 사이의 관계를 그 예측 오류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 체인지 빌리프가 잘 일어나는 방식도 있고요. 이상하게 일어나는 방식도 있어요. 그래, 윤석열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할 수도 있지만, 아닌데? 무조건 윤석열인데? 아,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진짜로 엄청 부정선거라는 사건이 있어가지고, 어, 그리고 국회의원 중에 간첩이 있어서 걔네들 잡으려고 내가 일부러 윤석열을 계엄령을 일으킨 건데?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확고하게 망상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헛된 믿음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어, 다른 방식으로 빌리프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예측 오류가 단기적으로는 좀 줄어들어요. 현실과 모델 사이에
차이가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되죠. 내가 뭔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는 업데이트가 된 거니까. 근데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좀 제대로 된 커뮤니티의 생활과 제대로 된 소통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만무하니까 결국엔 병리적인 방식으로 빠진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런 게 퍼셉션을 통한 체인지 빌리프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거 아니더라도 무슨 망상장애 아니면 환상을 통해서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이 환상을 통한 방어 기제로 엮여진다. 좀 완화를 시키려고 하는 환자가 있다. 그것도 일종의 체인지 빌리프를 통한 자유에너지 최소화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프로이트 뭐 정신분석 사례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와 있죠. 다시 한번 자유에너지 최소화 원리를 좀 얘기하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상이 구조 파라미터를 지닌 상태에 불안정하게 놓인 경우가 비평형 지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 어트랙터에서 좀 크게 벗어나지 않게끔, 적어도 이 근방의 국소 질서에서는 여기가 가장 자이에너지가 최소화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이 비평형 국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거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좀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생명의 국소 질서, 심리의 국소 질서가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는 베이지안 뇌를 이런 식으로 좀 형성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아까 좀 이걸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는 결국엔 사전 확률을 통해서 사후 확률을 예측하는 게 베이지안 뇌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뭐냐? 사전 확률은 결국엔 기존의 기억, 배경 지식, 백그라운드 나올리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로 탑다운에 영향을 미치고요. 탑다운이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에 따라서 뭐 남자는 다 저래. 뭐 사실 좋은 그 고정관념 아니죠. 남자는 다 저렇고 여자는 다 저래. 저런 옷을 입은 남자들은 저렇고, 문신한 여자들, 문신한 남자들은 뭐 이런 성격을 가질 거고, 막 이런 식으로 추론하는 게 있죠. 사실 뭐 그게 엄청 뭐 적합한 추론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지만, 이게 탑다운이에요, 탑다운. 기존의 배경식을 어떤 식으로 형성했느냐에 따라서 이상한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아까처럼 세계에 대한 예측과 적합하게끔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사전 확률이에요. 기본적으로 어떤 기억을 쌓아왔고 누적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우도는 가설이 주는 예측과 실제 관찰이 얼마나 맞아떨어지는지. 아, 이게 바텀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음. 사후 확률은 거기에 따라서 업데이트된 믿음을, 업데이트된 빌리프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책을 보면은, 책을 보면은, 책을 보면은 214쪽에 보면은 214쪽에 페이지 정리를 말로 옮기자면 한 묶음의 데이터에 대해 두 가지 가설이 있을 때 두 가설의 확률 비율은 이들의 조건부 확률의 비율에 대해 첫 번째 가설이 두 번째 가설보다 데이터를 더 잘 예측하는 정도를 곱한 값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더 쉽게 말하자면 가설과 증거가 주어졌을 때 가설의 가능도, 여기 가능도에 여기가 우도, 라이클리후드와 사전 확률을 함께 고려해 실제 증거가 얼마나 잘 들어맞는지를 뜻하고, 사전 확률은 가설에 대한 배경 지식을 뜻한다. 그 결과, 즉 새로운 증거를 고려하기 전에 그 가설이 맞을 확률. 이게 생성, 이게 우리 뇌의 생성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생성 모델. 마크 플랭크 생성 모델. 내부 상태에서 추론을 하는 생성 모델인 거죠. 그 결과 주어지는 것이 가설의 사후 확률이다. 이, 이 사후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대립하는 두 가설이 있을 때는 사후 확률이 높은 쪽을 택해야 한다. 가령, 가령, 케이프타운 공항에서 테레사처럼 보이는 사람을 보았을 때 테레사의 가능성과 그녀는 런던에 산다를 종합하여 사후 판단 다른 사람의 가능성이 높다를 추론해내는 게 이 베이즈 추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 이런 베이지안 브레인은 지각이라는 건 곧 예측과 그 예측과 현실 사이의 비교의 결과다. 우리 현대 인지신경과학은 뇌를 베이지안 시스템을 보고 뇌는 진짜 사전 확률 분포를 실제로 계산하고 감각기관에 예측 신호를 내려보내서 들어온 신호와의 차이를 최소화한다. 이렇게 산출된 사후 확률적 추론이 곧 지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각은 들어오는 감각 신호를 설명해 없애기 위한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즉, 뇌는 가능한 최소의 감각 정보만으로 세계를 맞추려는 예측 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보면은, 다시, 211쪽으로 보면은, 210쪽 보면은, 210쪽 다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건데, 210쪽 맨 아래에 생명체가 엔트로피를 최소화해야 하고, 엔트로피가 평균 정보라면, 생명체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처리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즉, 예상치 못한 사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전문 용어로 의외성이라고 한다. 서프라이저리라고 한다. 엔트로피와 마찬가지로 의외성도 확률에 따라 감소한다. 따라서 확률이 낮아지면 의외성은 높아진다. 그러면 의외성이 특정 사건의 발생이 얼마나 희귀한지 정보량을 나타내는 거죠. 나타낸다면 엔트로피는 그 사건이 얼마나 희귀할 것이 예상되는지를 평균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의외성이 해롭죠. 왜냐면 36.5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값이잖아요. 기대 상태. 근데 거기서 많이 벗어나서 38도야, 39도야. 그러면은 의외성이 높아진 상태죠. 왜? 애초에 그 상태의 노예 확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의외성이 높죠. 자연에너지가 높은 거예요. 그럼 우리 몸매 기준에서 봤을 때 그 자연에너지를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항상성을 다시 유지하려고. 그래서 이런 자기조직계는 이 정보라는 건 물질적 현실에 작용하는 힘이고, 우리 자기조직계는 정보 흐름을 최소화해야 돼. 예측 오류를 최소화해야 돼. 곧 자유에너지를 최소화해야 돼.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해야 한다는 거는 예측 모델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뜻이니까, 불확실성은 다시 말해서 의외성으로 이어지니까, 그럼 의외 사건은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러면 그 정보 흐름을 최소화해야 돼. 예측 오류를 최소화해야 돼. 어떻게? 대립하는 두 가설이 있을 때 사후 확률이 높은 가설을 선택해야 돼. 그래야 예측 오류가 낮아져. 라고 하는 게 베이지안 뇌와 자유에너지가 이렇게 엮여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최대한 실제 세계에 일치하는 모델을 세우는 거죠. 이 생성 모델이 바로 이거고. 실제로 우리는 뉴런 하나하나마다 이 베이지안 뇌를 실제로 거의 근사하게 계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들리는 것도, 보는 것도, 느껴지는 것도, 지금 공기의 차가움이나 따뜻함이 느껴지는 것도 다 이 베이지안 뇌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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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뇌의 원주 피질 기둥이 칼럼이 아주 아주 많은 원주 피질 기둥이 칼럼이 있고 그것이 병렬적으로 분산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베이지안 뇌가 작동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엔 자유에너지를 최소화하려고. 근데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느냐?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단순한 생명도 베이지안 셀프죠. 지각, 행위, 주체성, 목적을 지니면서. 뇌는 이런 예측 오차 수정을 해야 되는 거고, 예측 오차를 최소화해야 되고, 이게 곧 자유에너지 최소화고, 이게 곧 생명체의 근본 법칙이고, 이렇게 하면은 생명체의 에너지, 대사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요. 버리는 에너지도 줄어들게끔. 그 생명체에서 사용한 자유에너지도 최소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프리스턴의 FEP는 프로이트, 프로이트의 충동이라고 저는 쓸게요, 충동. 충동 이론의 수학적 재정식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아까 첫 시간에 얘기한 피지컬 에너지를, 리비도 이론을 이런 식으로 자유에너지를 통해서 수학적으로 재정식화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충동은 결국에 자유에너지 감소를 요구하는 거고, 이 모든 과정의 정점에서 의식에 대한 이해의 기초가 마련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좀 이 도식을 꺼내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럼 어떻게 하면 더 자유에너지를 잘 최소화하고 자유에너지를 잘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후 확률이 높은 대립가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 이 도식에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리시버 상대적이라고 했잖아요. 정보의 가치라고 하는 건. 정보는 확률과 개념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확률은 객관적인 거고, 정보의 가치라고 하는 거는 관찰자마다, 질문자마다 상대적으로 다르단 말이에요. 많이, 세계에 대해서 많이 다양하게 다채롭고 섬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의외성이 어떤 것들을 경험할 때 의외성이 높을 가능성이 높겠어요? 작을 가능성이 높겠어요? 세계에 대해서 놀랄 가능성이 줄어들겠죠. 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니까. 내가 이미 그것들은 책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실제 경험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이야. 그러면 이러한 예측 오류가 자유 에너지가 최소화되겠죠. 음. 달리 말해서 사전 확률이 정교해. 아, 이걸 경험했을 때 이럴 가능성이 높아. 저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이 전문가의 영역일수록 이걸 추론하는 능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전문가라는 거 기본적으로 제가 달리 말해서 사전 확률이 굉장히 정교하게 형성된, 섬세하게 형성된 사람이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전문가의 경지에 다다랐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그 사람은 어떤 돌발 상황에 처해도, 아, 얘는 이런 상황이지, 얘는 이런 상황이 충분히 추론할 수 있고, 금방금방. 그러면 그 충분히 추론함에 따라서 금방금방 현명하게 그 상황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처할 수 있는 사후 확률이 높은 선택을,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합리적 의사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럼 사전 확률이 정교하게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 세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뭔가 심지어 외국어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외국어를 공부하는 게 감정에 좀 더 덜 휘둘리게 되는 영향도 준대요. 어. 외국어에 대해서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공부할 계기가 좀 생기게 되니까 외국어를 공부한다는 거는 그러면 더 많은 지식을 알게 되면 더 많은 백그라운드 나레지를 알게 되면은 감정에 덜 휘둘리게 돼. 쾌락 원칙에서 쾌락 원칙을 위배하게 되는 흥분의 양이 덜 생기게 되는 거예요. 프로이트 용어들을 하면. 내가 예측이 되는 거니까. 다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부가 중요하다는 거고, 지식에 대한 소중함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하라는 거고, 많은 문학 서적을 통해서 다양한 감정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라는 거고, 그러면 사전 확률이 정교해지게 되면서 사후 확률이 높은 쪽을 선택하게 되고, 자유연해지는 의외성은 최소화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몸과 마음이 부담이 되는 선택을 덜 하게 되는 거고, 생존과 번식에 우리 감정에 좀 더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베이지안 뇌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베이지안 뇌고요. 어, 그래서 리시버 상대적인 거예요. 정보의 가치라고 하는 거. 리시버가 수신자가 질문자가 꽤 현명한 현자라면, 음, 세계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감정이 좀 더 덜 휘둘리게 된다는 이야기까지, 어, 감정에 대한 심리학, 감정에 대한 뇌과학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 명심해서 말씀드릴 거는 이 사전 확률은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잘 변하지가 않아요. 좀 더 직관적으로 얘기하자면 사람 생각은 잘 안 변한다는 걸 좀 보여주는 거예요. 정치적 견해 혹은 뭐 음모론에 빠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잘 생각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사전 확률이 우리 인간의 경우에 특히 더 견고해요. 잘 변하지 않아. 조금 업데이트 되긴 하겠지. 근데 막 크게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경우는 그렇게 없어요. 큰 트라우마틱한 사건을 경험하지 않는 이상, 큰 충격을 받지 않는 이상, 사전 확률은 변하지가 않아. 기본적으로 우리는 완고해.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맞다. 제가 화면 공유를 좀 안 했구나. 네. 기본적으로 사람은 잘 안 변해요. 사후 확률을 통해서, 어, 피드백을 받고 사전 확률 업데이트를 하고, 사전 확률을 통해서 또 사후 확률 구하고,
현실과 예측 오류를 또 구한 다음에 사전 확률 구하고 업데이트가 되고 계산하고 업데이트 되고 이런 순환적인 과정을 우리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하긴 하지만 이 과정이 그렇게 드라마틱하진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 사람이 잘 안 변해.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라는 걸 여기서 좀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거 뭐 달리 말해서 뭐 불교적으로 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억이에요. 사전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억을 쌓아느냐, 어떤 업보를 쌓아느냐에 따라서 어떤 까르마를 쌓아느냐에 따라서 사후 확률이 달라지는 건데 사람은 잘 안 변해요. 근데 그래야만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순식간에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다? 그것도 사실 또 이상한 거예요. 그건 뭐 사실은 또 그거는 뭐 줏대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아요. 아무튼 한 가지만 좀 마무리하자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영상 나중에 좀 공유하겠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감각 자료가 좀 주어져도 우리 예측 모델은 잘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근데 그게 좀 더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 어, 사실 그래서 결국 따지고 보면 이 프라이어가 사전 확률이 외부 세계 감각 정보가 우리의 인지를 결정해 준다기보다는 사전 확률이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각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 파검 흰금 드레스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파검 흰금 드레스. 2015년쯤에 유행했었는데 이게 파란색 검정색으로 보이냐 드레스가 흰색 금색으로 보이냐 지각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각 자체가. 의견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요. 보는 지각 자체가 의식 자체가 달라진다니까요. 현상 자체가.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하고 아예 뭔가 지각 자체가 아예 감각이 더 중요한다기보다 어떤 생성 모델을 가지고 있느냐가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고 어떤 예측 모델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면 늘 우리는 할루시네이션을 보면서 환상을 보면서 환각을 보면서 살아가고 소통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더 마땅하지 않을까. 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만들어낸 공동체 속에서 만들어낸 상징계 속에서 락강이용으로 치면 그 상징계 속에 상징을 주고받으면서 허구적 진실이라고 할 수 있는 완전히 허구라고도 할 수 없는 완전히 진실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 허구적 진실들을 상징들을 서로 주고받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사회고 우리의 커뮤니티 우리의 그 우주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생태계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오늘 좀 발제를 마치고요.